강경파 때문에 당한 사람, 그 마음 알아줘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스스로 강경파가 변신이 돼서 상처를 주었습니다. 과연 누구 얘기인지 잠시 후에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야, 내가 얼굴 마담이야? 아니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얘기 역시 사람 이야기를 구성했는데 먼저 위의 말의 주인공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원샷법은 권력이 재벌로 넘어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법입니다. 재벌 독점 사회를 암시, 원내대표 합의 운운하면서 비판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공약 어떻게 됐습니까? 영유아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지금 그 약속 지킵니까? 검찰개혁, 경제민주화 약속 어디로 갔습니까? 자, 지금요, 박영선 의원, 원샷법, 아니, 약속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꼭 지켜야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원샷법 네. 통과 불발된 거를 자꾸 우리가 약속을 파기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먼저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영유아 관련된 공약들 지켜야 된다. 그리고 경제민주화 공약 다 파기하지 않았느냐. 그게 더 잘못된 거다라고 지금 비판에, 역공에 나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박영선 의원이 내놨습니다만 2년 전으로 가본 사정이 좀 다르거든요. 2년 전 영상은 저희가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요. 삼성 관련해서 이종걸 원내대표는요. 아니, 중국이 화웨이라는 자기네 전자회사 도우니까 샤오미, 중국도 샤오미를 도와주는데 우리도 삼성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면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라는 뜻을 기자들에게 내비쳤는데요. 바로 1월 29일 원래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을 통과하기로 했지만 바로 의원총회에서 박영선 비대위원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원샷법, 경제 활성화 아니라 대기업 총수 지배구조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삼성 특혜법이다 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미스가 있었다 이 얘기는요. 무슨 협상을 잘못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삼성전자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그거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거법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통과시켜야 되는데 그런 전략적 미스라고 저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박영선 의원은 사실은 비대위원장 되기 전부터 원래 강경파 의원으로 분류가 돼 왔었죠. 그런데 비대위원장 돼서는 오히려 또 강경파들의 발목이 잡혀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계속 무산이 되는 그런 힘든 세월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자, 지금 얘기는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거든요. 그것이 이제 당내에 돌아가서 추인받는 과정에 그냥 기각된 거잖아요. 그런데 2년 전으로 돌아가면 박영선 원내대표 시절에 여야 간의 세월호 관련된 협상 한 번 합의했다 돌아가서 기각당했고 또 다시 합의했다 또 기각당했거든요. 그 당시 박영선 원내대표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마음이 좀 아팠겠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 당을 집권이 가능한 정당, 국민이 공감하는 정당으로 바꿔서 혁신해보고자 호소도 해봤지만 한계에 부딪히면서 엄청난 좌절감에 떨었습니다. 심규선 대기자께 질문 드릴게요. 저 얘기를 뒤집어 보면요. 원내대표 합의한 거 그냥 엿가락처럼 막 바꿔먹고 이런 거 이게 사실 바로 집권을 가능하지 못하게 하고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게 하는 정당이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건데 지금은 앞장서서 합의한 거 무시해도 좋다 그랬잖아요. 뭐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 걸 저런 걸 보면 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저는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다라는 부분에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고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 핍박받던 며느리가 저 시어머니라더니 전혀 며느리적 시절 다 잊어버리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 뭐가 다르냐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럼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런 얘기 기자들이 아니 2년 전에는 저렇게 공감받고 집권할 수 있는 정당 만들기 위해서 여야 합의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번엔 왜 그러셨습니까?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답을 들을지 직접 좀 육성을 좀 확인하고 싶네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요 이상돈 교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역시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던 분인데 이제 새롭게 둥지를 틀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요. 네, 지금 국민의당에서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윤여준 전 장관이 오늘, 그러니까 내일 창당대회를 국민의당이 하기 때문에 오늘로써 이제 끝나거든요. 이제 이상돈 명예교사인데 선대위원장의 영입을 이제 제안을 하고 이 고민 중에 있다. 본인이 수락할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땐 본인이 고민 중이지만 네. 긍정적인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네. 이 안철수 국민의당에서는 선대위원장, 물론 공동으로 갈지 단독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상돈 영입 카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안철수 의원 쪽에서 공을 들이고 있는 게 친이명박계 인사들, 과거에 이제 여당에 몸담았던 사람들을 좀 데려오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새누리당 비대위원으로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한 배를 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상돈 명예교수가 안철수 의원이 원하는 인재상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이거 어떻습니까? 자, 이제 지금 영상 보셨듯이 김종인, 이상돈 두 분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고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최선봉에 섰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영입하려다 안 됐고 이제는 또 바뀌어가지고 안철수 신당에 갈 가능성이 높아진 이상돈 교수 그리고 박영선, 김종인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요 40년 전과 20년 전, 20년 전과 10년 전이 아니라 불과 4년 전, 2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분 다, 그러니까 네. 뭐 김정인 위원장이나 지금 뭐 이상돈 교수 같은 경우도 네. 경제라든가 아니면 정치 정책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큰 어떻게 보면은 학자이면서도 또 네. 영감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책 개발이 됐었건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었건 그런 면에서 또 박영선 의원과는 또 개인적으로 네. 굉장히 친분이 가까우신 분들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 이 어떤 진영 논리를 넘어서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네. 저는 긍정적인 면으로도 좀 보고 싶어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 저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네. 그래도 어떻게 보면 나라가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네. 지금처럼 너무 싸움들만 하는 모습 말고 저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좋은 의미를 줄 수 있는 경우도 됐으면 좋겠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지적하신 것처럼 좀 이상해 보이긴 합니다. 솔직히. 네, 불과 4년 사이에 이런 짝짓기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종연행이라고 삼국지에는 나옵니다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다른 짝짓기의 한 패턴을 보는 것인지 최정상 지도급에 있는 분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잠깐 봤는데 박영선 의원이 지금 이번에 우리가 김종인 박사를 모실 수 있는 것은 요맘때 내가 이분을 모시려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게 그렇죠. 어떤 뜻으로 한 걸로 봐야 돼요? 근데 일단은 어떤 차이가 있냐? 왜 친노 강경파가 2014년에는 그렇게 이상돈 교수 영입을 반대하더니 이번에는 반대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일 수도 있는데요. 네. 이상돈 교수 영입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을 때 그때 이렇게 논란을 겪고 당 비판받는 그런 모습을 겪으면서 당내에서 어떤 좀 자성도 잃었다. 네. 결국 그런 토대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는 좀 김종인 그 박사를 영입을 했지만 이번에는 어떤 강경파 세력도 비판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한 번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그 무리 없이 영입이 된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대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보다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배가 좀 더 고픈, 사실은 좀 급박해진 뭐 그런 차이가 제일 커 보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만 어쨌건 이런 짝짓기를 가능했던 것 다 내가 중심에 있었다는 설명을 박영선 의원은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토대를 거쳐 들어온 김종인 위원장. 자, 동아일보 오늘 아침자 신문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몇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얼굴 매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네. 문재인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받은 1,460만 표. 아하, 내가 조금 더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일침을 다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쓴소리를 좀 던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질문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 친노 패권주의에서 얼굴 마담이나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박지균 논설위원이 물었습니다. 여기에 발끈하면서 바로 문재인 얼굴 마담이라고 되려고 왔겠느냐라면서 강하게 비판했고요. 특히나 지난 대선에서 받은 1,460만 표 환상에서 벗어나라고 문재인 전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요, 작년에 재보선을 지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우리 당이 졌지만 국민은 지지 않았다. 거기서 말하는 국민은 전체 국민이 아니라 자신을 지지했던 국민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만 보고 가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취지의 또 조언으로도 보입니다. 자,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자, 신기남 노영민 의원 여러 가지 값진 논란 끝에 공천 불가능하게 됐잖아요. 출마가 아예 불가능해졌는데, 이거 관련해서 연판장 돌리니까 절대 안 된다고 잘랐잖아요. 천상글 차장. 그때 당내에서 불만이 좀 있었는데, 아니, 이분은 과거 전력이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는데, 불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좀 내놨죠. 어떻습니까?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본인이 당시 14대 비례대표 후보였는데 그 돈은 사실 후보들한테 지원한 돈이고
당시 청와대에서 내가 유일하게 YS 대통령 후보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고 네. 대통령이 되면 보복받을 것이라고 각오를 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이제 내놓은 거죠. 이제 이 문을 닫아서 없어졌습니다만 동화은행이라고 있었잖아요. 거기 안모 은행장이 연임 로비를 하면서 2억 1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그 돈이 전달되던 게 1992년이니까 자신이 총선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였을 때다. 그 얘기죠. 네. 그러니까 관행이었던 거다. 그 시절에. 그리고 후보들에게 지원한 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받은 돈인데 나만 당시에 유일하게 YS가 대통령 후보되는 걸 반대했기 때문에 표적처럼 본인이 좀 당했다라는 취지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납득하기 어렵죠. 네. 저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리 기자지만 열심히 읽어봤는데 자 당시 14대 비례대표 후보였다. 그 돈은 사실 후보들에 지원한 돈이다. 이건 동아은행에서 나온 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중앙당에서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정치 자금을 모아가지고 그 비례대표 후보들이든 뭐 지역에 나가는 후보들한테 나눠줬는데 왜 나만 가지고 문제 삼느냐라면 이해가 갈 수도 있지만 명백하게 동아은행이라는 사람 은행장의 연임 로비를 통해서 받은 돈인데 그게 어떻게 저런 식으로 둔갑이 됐는지는 이해하기 어렵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YS가 대통령 후보되는 것을 반대했다는 것이 그게 과연 설득력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수십 년간 정치해온 사람한테 대통령 후보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보복을 받았다? 저는 그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답을 때는. 자, 일단 그럼 이제 그동안 개인 비리로 보는 것이 옳지 이것을 정치적 보복이나 아까 지금 얘기가 나온 것처럼 어떤 무슨 뭐 표적 수사라든가 이거 보기에는 내가 볼 때는 액수도 컸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국보에 참여한 거 나 후회한 일 없다. 난 전문가에게 영입됐을 뿐이다 얘기했는데 그것도 결국 광주에 내려가서 어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습니다. 저희가 좀 영상을 좀 보니까 한 15초 정도 걸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가운데 국민의당 내일 창당 대회 같습니다. 공동대표가 정해졌군요. 안철수, 천정배 예상대로 된 거죠. 네, 안철수, 천정배 두 공동대표가 됐고요. 선대위원장은 이제 김한길 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돈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김한길 의원으로 결정이 돼서 투톱 체제로 이번 총선을 치르게 됐다. 그리고 김한길 의원이 이 총선 전략이나 이런 부분을 모두 총괄하는 선대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김한길 전 대표를 어떻게 기용할 것인가를 놓고 이제 알력이 있었다는 얘기가 계속 왔었는데 일단 선대위원장 총괄 기능을 하는 선대위원장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그 당내 계파 간 갈등은 좀 잦아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저기 상임 선대위원장이라고 되면은 또 위에 선대위원장을 또 모실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상임 선대위원장. 보통 선대위원장은 상임이지 비상임 선대위원장은 없잖아요. 명칭이 지금 상임 선대위원장의 표현에서 언뜻 혹시라도 더 세를 불리기 위해서 다른 뭐 선대위원장을 또 영입할 것인지 그런 어떤 그 뭐랄까 의문이랄까요? 궁금증이 드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 창당대회를 여는 국민의당 관련된 속보 간단히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김종인 위원장 얘기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제 저 장면인데, 자, 영상을 저희가 좀 세봤더니 한 15초가량 되는 것 같아요. 자, 저 장면 때문에.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 시청자들께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과연 김종인 위원장의 저 사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여쭈었는데 무려 1000분이 넘는 분이 의견을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몇 가지를 추려봤는데요. 하나씩 좀 천상일 차장과 이남희 차장이 소개를 해주시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신명래 씨 의견이네요. 일단은 이제 좀 더 비판적으로 보신 분입니다. 광주 5.18 묘지에 가서야 광주의 실체를 알았다는 것인지요.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의 어제 광주 방문 또 사과가 이렇게 진실성이 없어 보였다라는 주장을 펼친 시청자분이셨습니다. 또 어떤 다른 시청자께서는요. 전문가로 차출되었다는 말, 그러니까 본인 전문가로 국보에 참여하게 된 것이니까 문제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렇게 비판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두 분,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비판적으로 이게 진심이 담긴 사과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분 세 분을 좀 저희가 소개해 드릴 건데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전 차장, 어떻습니까? 네, 진실성은 최실천입니다. 훈장은 먼저 반납하고 그 다음은 사죄입니다. 어쨌든 변명 없이 무조건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유와 어떻든 간에 내가 국보에 참여한 것 사과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조건 달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진심이 느껴진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분 말고요. 이번엔 다른 의견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뭐 다양한 의견을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박초코라는 카카오톡 이름을 쓰시는 분인데 어떻게 하셨나요? 자,
높으신 자리에 계신 나이 드신 분이 고집과 신념 한풀 꺾은 자 사죄 하기가, 그러니까 어제 무릎 꿇고 사과를 했었잖아요. 그게 쉬운 건 아니다 라면서 좀 더 진심으로 봐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1980년 신군부 시절의 서슬퍼런 그 분위기 때문에 국보위 참여를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거다. 일단 이분이 참여한 다음에 악행만 저질렀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 가짜로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문병호 시청자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굳이 꼭 사과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 네. 과거에 공과 과가 없는 사람이 어딨냐. 어쨌든 간에 공이 더 크다면 그 공을 높게 봐줘야지 꼭 참여했다는 것 자체만 문제 삼아서 되네 안 되네, 사과해야 되네 안 되네, 이렇게 논란을 빚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이 편을 드는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아니요. 그러면요. 자, 김정인 위원장 어제는 광주와 봉하마을을 다 방문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광주에서는 싸늘한 반응도 좀 있었고,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지냈던 그 봉하마을에서 환대를 받았습니다. 영상 저희가 좀 비교해 드릴 텐데요. 이렇게 정치적 분위기가 다른 곳, 두 곳, 광주와 경남 봉하마을입니다. 살인마 앞잡이 김정인이와 그 김정인이 거짓과 유선으로 5.18 묘역을 참배하러 오겠다는데 살인마 전단 앞잡이 참배를 온몸으로 막아내겠습니다. 김종인 씨가 광주로 오려면 전두환에게 받은 훈장을 반납하고 그 다음에 광주 시민들에게 사죄를 해야 됩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 파이팅. 저렇게 큰 격려 받았습니다. 전 이 장면 보면서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50 청문회가 있었던 1988년 그 청문회 장소 때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명패를 집어던지면서 항의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어쨌건 지지자들은 오래전 일로 기억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참 분위기가 대조적이네요. 냉탕 온탕을 오고 가서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정말 김종일 위원장의 아주 극과 극을 달린 어제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더불어 잘 사는 사람 사는 세상, 저렇게 김종일 위원장이 글을 썼는데 바로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즐겨 쓰던 문구였죠. 여기에 대해서도 봉하마을 분들이 또 같이 환호를 보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은 김종일 위원장이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새천년 민주당의 네. 비례대표 의원이기도 했잖아요. 물론 네. 거기 탄핵에 찬성하는 표를 김종일 위원장이 직접 던지진 않았지만, 그래서 일각에서는 봉하마을 가서도 환영 못 받지 않느냐, 네. 이런 예상도 나왔지만 일단은 문재인 전 대표가 힘을 실어줬고, 그렇기 때문에 환호로서 김종인 위원장을 어제 맞아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일 원래 전북을 가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광주에 있어서 이제 봉하마을 가고 이번엔 전북으로 올라와서 이제 지지자들을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는 좀 광주 호남 분위기, 전남 쪽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탈당이 더불어민주당에서 2명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조금은 더불어민주당의 우호적인데 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네. 일단 일정 취소의 그 표면적인 사유는 내일 여야 대표를 네. 국회의장이 만나기로 하고, 그리고 나서 만찬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가지 않기로 이제 했다고 이제 급거 이제 취소를 했는데, 과연 전북의 민심은 어떻게 나타날지. 지금 또 정동영 전 상임고문하고의 또 알력이 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를 제안했네, 또 저쪽에서 총선 출마 지역구를 콕 집어서 달라고 했네, 이런 거 가지고 좀 알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전북은 어떤 민심을 보여줄지도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일단 내일은 가지 않기 때문에 그건 내일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오늘 또 재밌게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장하성 전 고려대 교수인데요. 자, 난 정치하지 않겠다. 그러나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신당이 조금 더 가까이 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새로운 소식 하나 직접 공개했습니다. 저 김정일 위원장 자리 원래는 내 자리였다. 그러나 내가 거절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 직접 확인합니다. 문재인 대표 만나 뵙고 김종인 위원장이 맡고 있는 자리에 대한 제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자리를 맡지 않은 것은 정당이 어느 한 사람이 무슨 자리를 맡는다고 해서 바뀌고 안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오늘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분을 영입을 해서 변화를 일으킬 거라면 진작 좀 일으켰어야 되지 않느냐.
두 가지네요. 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정당이 바뀌겠느냐. 그리고 게다가 그 상대가 박근혜 대통령 만드는데 1등 공신이었던 사람이다. 자, 그럼 일단 장하성 교수는 스탠스가 어떻습니까? 정당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분명히 그은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외부에서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지 내가 직접 정치 현장에 뛰어들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좀 참 논란이 되는 것은 본인이 문재인 대표로부터 직접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자리를 제안받았다. 하지만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변인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문재인 대표가 직접 제안한 적은 없고 옆에서 어떤 정책적인 조언을 좀 달라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게 문재인 대표 측은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장하성 의원이 그럼 거짓말을 한 것인지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가 직접 얘기하지 않고 문재인 대표가 다른 사람을 보내서 우리 쪽에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제안한 건 문재인 대표가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는 해석이 났거든요. 어쨌든 안철수의 사람이었고 또 호남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분명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데려오고 싶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데려오고 싶었다. 그런데 거절해서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또 뒤를 돌려서 얘기한 걸 보면 뒷맛이 좀 개운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저런 얘기들이 그 학자들이 말입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의문은 아니지만 좀 개운하지 않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간 거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더군다나 이분은 분명히 뭐라냐면 문재인 대표를 만나 뵙고 라고 해서 명백하게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걸로 돼 있는데 또 그쪽에 너희 당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가지고 논란을 빚어지는 그런 일은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사실 거절한 인사와 관련해서 여기저기 얘기를 하는 거 굉장히 좀 자기를 난처하게 만들고 좀 뭔가 모양을 안 좋게 만드는데 아예 공개리에 카메라 앞에서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또 부인한 것도 직접 만났고 내가 오늘 한 것과 같은 강의를 직접 문재인 대표에게 했다고 했는데 만난 적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기자들 고민스럽게 만드는 것이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걸 앵병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는데 해석 정치 이게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국민들이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한 대로 그대로 받아 적어 전달하면 그게 진심이 아닌 경우 이게 올바른 정치라고 보기 어렵죠. 기자들의 생각도 복잡해지겠지만 그걸 보는 우리 국민들 생각도 한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도 골치가 아픕니다.